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출근길 모습과 함께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까? 자, 심우정 총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요. 오늘 오전에 하루 만에 바로 이제 퇴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뭐 기존의 검찰의 수장 입장에서는 그런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소위 어떤 그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이 지금 현재 검찰청의 폐지라든지 아주 날선 그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검찰 개혁의 도천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오히려 방금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시한을 정해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검찰 개혁은 예.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오래 간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피곤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용어나 검사라고 하는 용어는 아시다시피 헌법과 연관돼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예.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신임 법무부 장관은 그런 점을 조금 미리 다 고려해서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심우정 총장이 지난해 9월에 이제 임명이 네. 됐으니까 2년 임기 중에서 지금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뭐 거취와 관련한 그런 입장이 없다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 배경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발표한 검사장 인선에 아마 검찰총장 패싱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러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뭐 그것이 가장 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수 이제 법무부 차관이 취임한 게 6월 30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어제 검사장 발표를 했고, 그 검찰청법에는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이긴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인사 발표 나는 것을 오전까지도 심우정 총장은 인지하지 못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 패싱이죠. 그래서 어제 또 인사에 아마 또 검찰총장의 혹시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은 인사들이 많지 않나, 면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우정 이제 총장으로서는 아마 뭐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총장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아무런 그런 그 정말 효과도 없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의 의사를 밝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총장직에 있는 게 이제 소용없다는 판단에서 뭐 그런 식물총장 결단을... 비슷하게 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아마 뭐 사퇴의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만 좀 문제가 됐던 거지 예. 2년의 임기는 좀 채우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지난 윤석열 이제 정부 출범 전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 때문에 김호수 또 검찰총장도 그때 사퇴를 좀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좀 총장들이 계속해서 사퇴하는 이런 것이 뭐 일면으로는 또 총장으로서 책임을 한다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안 좋은 이런 역사가 좀 되풀이된다는 면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의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와 함께. 왜냐하면 그때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이제 책임 여부를 좀 묻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 총장을 향한 혐의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뭐 민정수석하고 비아폰으로 연락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내부적인 어떤 그 개입이 단서가 몇 가지 흘러나오고 있다든지 아직까지 그것은 우리가 뭐 그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체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와 같은 지경 판사와의 문제라든지 민정수석과의 소통들이 그동안에 계속 뭐 초기에 있었다 하지만은 대통령 계엄 전후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대통령이 실제로 그 말하자면 유치장이라든지 뭐 교도소에 있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그런 것까지 아마 특검이 들어다 볼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전 의원께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와 네. 크게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검찰 인사를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이제 요직에 중용이 네.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주목받는 인사가 아무래도 동부지검장에 임명된 네. 임은정 검사가 아닐까 네, 네, 싶어요. 네. 어제 인사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좀 인사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좀 친민주당 검사 약진으로 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임은정 서울 동부 이제 지검장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면면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 좀 좌천 네. 됐던 그런 검사들이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좀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되풀이되는 것이 사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직위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이 인사를 보는 또 검사들의 마음도 굉장히 착잡할 것 같은데요. 주어진 그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검사가 정권의 교체와는 관계없이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이런 데 인사의 공정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동부지검장으로 이제 그 이번에 그 발표된 이제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동부지검장으로서 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러한 의미가 담기는 이런 행동을 예. 좀 자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난번 법무부 인사 때도 그랬고요. 법무부 차관 인사 때, 그리고 어제 그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의 반발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상원 대전지검장 두고 굉장히 좀 반발이 있는데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검찰들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예.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찰이나 법조부, 뭐 법무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다른 직급보다 훨씬 1급 정도 이상씩 높은 고위직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이런 판단을 하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바로 직전까지는 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뭐 정권과 줄을 대려고 했다든 정치 검사들이다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뭐 앞선 정부에서 유능한 사람을 그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공무원 조직에서는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뭐 임원정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히 반대의 케이스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굳이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지나치게 좀 정치적이거나 아니거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지 뭐 그 사람이 앞선 정부에서 유능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 정부에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이 됐고 이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검찰 내부에 반발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이런 뭐 인사 뭐 관련한 부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결국은 이제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칠 수밖에 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그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 권력의 좀 분산, 분배 이것은 지금 뭐 필요하다. 그리고 또 수사와 지금 이 기소의 분리, 요 이제 대원칙은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지금 검찰의 역할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이제 분리라는 이런 면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검찰 내부의 반발이 뭐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뭐 신임 법무부 차관이나 또 뭐 이번에 뭐 이문정 또 검사장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의 이제 분리라는 뭐 대원 측에는 지금 동의하는 이러한 좀 큰 개혁의 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이번에 요직에 좀 많이 등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 큰 바퀴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 뭐 이런 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국민들의 입장 그리고 또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의 입장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검찰 개혁의 중심에는 당연히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권력을 내려놓다고 하다 보면 정말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는 이러한 국민들이 오히려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또 기소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민들의 특히 이제 범죄 피해자의 시각에서도 좀 살피고 그리고 또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이런 그 9월에 꼭 뭐 9월이나 10월 이렇게 시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건 담아서 한 번 제도를 바꾸면은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신중하고 또 폭넓은 의견 경청과 또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상당히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5일에 이제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지금 새롭게 이제 보도된 내용 중에 하나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취록을 지금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평양에 드론을 보냈던 건 V의 짓이다.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뜻하는 거겠죠. 윤 전 대통령을 뜻하는 건데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뭐 이게 그 안보실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합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계기가 됐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지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말하자면 계엄의 정당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기획을 짰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뭐 국회에게 한번 경고를 하기 위해서 예. 2시간짜리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보수 집권을 위해서 또 계엄을 확실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북의 어떤 그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 정부 윤 대통령 정부에게 안보실에 노크를 했을 정도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예.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왔고 국정원도 그것을 일부 인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이 1차적으로 전혀 뭐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드러날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실제적으로 이 작전에 개입했던 사람들의 어떤 진실 규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녹취록을 보면 북한 측에 이제 격앙된 그런 반응을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이런 게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왜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려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오늘 아침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해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려고 했겠죠. 원래 비상계엄의 조건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변수로 만약에 비상계엄이 일어난다면은 군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대의명분이 명확하니까. 예. 그러면 비상계엄은 성공하는 거고. 예. 그럼 윤석열과 김용현이 꿈꾸는 장기 집권 예. 이런 시나리오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북한 변수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직접 이제 전화 지시를 했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아무런 해석에 지금 대해서요. 뭐 그 구체적인 정황만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단정하는 것은 저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좀 그거는 좀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지금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특검 쪽에서는 이 무인기에 이제 지시를 했는지 뭐 이런 것을 당연히 뭐 밝히겠죠. 근데 예. 저는 이것과 지금 이 무인기를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한들 이제 이게 비상계엄은 12월이었고 이제 무인기를 띄운 거는 10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도 또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띄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것이 좀 이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런 대한민국에 오히려 를 위해서 오히려 평양의 어떠한 정보 수집을 위한 차원인 것이지 이것이 북한을 도발을 해서 어떤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로 한다는 그것은 좀 지나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수사를 좀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경위는 저는 밝힐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것과 이제 비상계엄을 연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좀 과장 억측이다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 의원님 말씀처럼 확인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예. 우선 합참이 얘기한 것은 오물풍선에 대해서 정조준 해야 된다라든지 말하자면 요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군의 요청이 합참이 거절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예. 그 부분도 똑같은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전시적 비상사태로서의 어떤 유발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 보였기 때문에 합참이 거절한 것이거든요. 이 합참은 여전히 어쨌든 미군하고 각기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이 한국 정부의 과잉 대응에 대한 눈치를 챘다든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과 똑같이 봐서 윤 정부가 10월
부터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김민석 전 뭐 총리 후보가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도 아마 이와 같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런 계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보가 유통됐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아마도 이제 5일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한덕수 전 총리도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적인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좀 추가적인 조사가 아마 필요해서 오늘 또 조사가 될 수도 있을 것 좀 같고요. 또 안덕근 좀 통상부 장관도 지금 오늘 지금 출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날 이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제 특검으로서는 첫 조사인 거죠. 예, 그 전에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특검 출범 이후에는 첫 이제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기왕에 있었던 진술에 대한 확인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오늘 뭐 가장 이제 중요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 뭐 추가적인 계엄령을 좀 하려고 했다. 이거는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수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있었다고 좀 단정하기는 저는 굉장히 그것은 좀 수사 정황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이 알아보려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선 계엄 당일 날에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부르고자 했던 사람은 장관 5명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를 정확하게 우선 초기에 한덕수 전 총리께서는 굉장히 본인이 강하게 이것을 못하게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에 의해서 쪽지가 갔느니 안 갔느니 뭐 멀리서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뭐 두 번 그 제2차 계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강한 톤으로 문제 제기를 한덕수 전 총리한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특검이 지금 굉장히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김건희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수사 대상 자체가 한 16건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한된 시간이거든요. 150일밖에 없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건에 한 열흘 정도만 해도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다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겠냐. 특히 왜 기소해야 될 부분을 기소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 그러면 그 날짜로도 충분히 집중적인 어떤 특검으로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 물론 이 특검도 또 뭐 연기를 1차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6건 전체를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보다는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왜 기소 유예가 됐는지 혹은 일정 정도 원래 전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무관한 것으로 봤느냐 하는 실체를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수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국회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죠.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자, 이 말에 대한 좀 해석이 분분하긴 했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발언 겨냥했다.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임명된 권력이 이제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일견 맞는 얘기인데요. 21대 국회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여러 이 임명된 이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 예.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할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내로남불적인 발언 아닌가 음. 이러한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충돌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제 그 27일에 있었던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최민희 위원장과 상당히 부딪히는 모습을 서로의 신경전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끝까지 말을 하려고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끝까지 당시 말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뭐 기강되게 했습니다만은 두 분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권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고 그리고 당신들은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스스로가 이제 새로 임명된 장관이 청문회가 끝나면 물러나실 분들이니까 어차피 이 새 정부의 철학 기조에 좀 맞추어서 좀 톤 다운을 해주시라. 마치 과거 정부에 있었던 스탠스를 그대로 취하면서 현재 여당과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싸울 수 있느냐. 예. 조금만 좀 자제해 달라는 당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과기부 장관의 문제도 지금 SK 그 유심 사태 그 때문에도 격앙된 목소리인데 사실 민주당도 조금 여당으로서 국무위원들을 좀 부드럽게 대우할 필요도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여당도 문제가 되고 또 국무위원들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한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당부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어제 그 방통위원장이 지금 1인 체제죠. 예. 김태규 그 부위원장의 지금 사퇴가 수리가 됐기 면직이 돌아왔습니다. 수료가 이제 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좀 방통위도 좀 뭐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아닌 건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좀 빈자리를 빨리 좀 채워야 된다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 저는 정상화는 조속히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의를 했는데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회를 한 상태이고요. 회의는 오후 한 3시 혹은 4시 정도쯤에 다시 속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전에 논의됐던 것들 중에서 이견 없이 합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주주보호를 위해서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 이견 없이 현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주주총회도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쟁점 두 가지 정도가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것, 1명에서 2명 혹은 전부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위원 선출할 때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출할 때 3%를 보완하는 것, 이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오후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중투표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 이 부분 다시 오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다 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저희는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코스피가 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의 결과를 김용민 의원이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사항, 그러니까 이사 주주 보호 의무를 도입한다. 그리고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해서도 여야 이견이 없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 확대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전 의원님 어떤 부분입니까?
근데 감사위원 이제 숫자를 좀 늘리는 이런 예. 것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의 경우에는 이제 3%를 넘어서는 행사를 못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3% 제한 규정이 이번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좀 이견이 좀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이사의 의무에 이제 종전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있었는데 여기에 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넣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번 그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는 것은 뭐 상당히 고무적인 예.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어떤 그런 뭐 주주에 대한 이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 통해서 또 회사의 투명한 경영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국민의힘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 네. 감사위원 부분도 지금 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뭐 잘하면은 오늘 중으로 또 이 전체적인 그러한 합의안도 네. 나올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상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상당히 상법 개정이 험로를 예상했는데 예. 어렵사리 야당이 협조한 것은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보여지고 남아 있는 소위 뭐 집중 투표제 또 배임죄를 완화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예. 집중 투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그 외국 자본들이 적대적 M&A 세력들이 국내 기업들의 노략질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예.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소액 그 주주들을 보호하면서도 국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호하느냐 이런 균형 잡힌 시점으로 해결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혁신위원장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목이 됐는데요.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임요한 혁신이도 그렇고 혁신이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고 계속 자금이 있어 왔거든요. 안철수 혁신위에서 당개혁의 전권을 맡기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는 내용하고 향후 정당대회에서 반대쪽 선출되신 분이 이걸 만약에 받지 않으면 부상될 수 있다고 이런 우려가 지적이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도 대표와 최고위원 그 후보자들이 아마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이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은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는 사실상 전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위기 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선 이후에 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예. 민주당과의 좀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결국은 어떤 당의 변화가 좀 보이지 않는 그동안의 모습을 좀 본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어서 정말 단단한 그런 변화와 또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좀을 맡게 된다는 것은 뭐 상당히 기대를 갖게 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만큼
혁신위원회에 뭐 큰 권한을 주고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또 통과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사실상의 전권을 주고 처절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당에서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뭐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 그리고 또 뭐 소위 친한동계하고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안 요소가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들이 많이 옅어져 있다. 혁신의 쟁점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제도 뭐 배출을 놓고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의 격론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하여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서 당 지지율을 제고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오히려 혁신보다는 당의 정상화, 또 정책 정당으로서의 어떤 말하자면 자기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그 지금 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입장인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혁신위원장과의 그런 역할들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또 당 이제 대표로 출마를 하시는 건지 예. 아니면 이제 혁신위원장을 이제 맡은 이상은 좀 그 당권에는 좀 안 하시는 건지 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전 의원님도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안철수 의원의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입장을 낼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